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라디오 M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패터슨의 크로스 컨트리 3편입니다. 전편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신 후 감상해 주세요. 셋째 날, 간수가 나를 깨웠을 때 그는 나를 끌고 나가야 했습니다. 전날의 구타로 온몸은 불타는 것 같았고 숨 쉬는 것조차 통증을 몰고 왔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어제와 다른 방향으로 꺾더니 또 몇 개의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주한 태양빛에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철조망이 쳐진 길을 따라 다른 건물 입구에 도착했고 간수는 문을 열고 나를 밀어넣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머뭇거리고 있을 때 오른쪽 사무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간수가 고개를 내밀며 말합니다. 들어와, 들어오라고. 내가 머뭇거리자 그는 밖으로 나와 내 팔을 끌고 들어갑니다. 당신 귀 먹었어? 아니면 바보야? 들어오라면 들어오면 되잖아. 그 방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사무실에 있던 간수들은 나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항 도착 후 처음 보는 백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플래티? 그는 내 빈 지갑을 내게 던지며 말합니다. 지저스, 당신 꼴 좀 보라고. 이 거지 같은 곳을 나갈 준비 됐나? 날 어떻게 찾은 거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나중에 이안 플래티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에게 먼저 나가라고 고갯짓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올 때까지 간수들은 자기 할 일만 할 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플래티는 내 팔을 부축하며 묻습니다. 당신 코 부러진 건가? 이자들이 그렇게 했어? 아무래도 부러진 것 같아. 그는 내게 작은 물병을 건네고 나를 부축해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내 짐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나는 다시 한번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옥을 벗어나 차를 달리면서 나를 어떻게 찾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목요일에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 몇 가지 가능성을 확인해봤고 당신이 어디 있는지 찾는데 $100가 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빼내오는데 $500가 더 들었지. 그는 주머니에서 시티뱅크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명함을 꺼내 건네며 말합니다. 비밀번호는 나중에 바꾸도록 하고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 집에 전화해서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하라고. 내 가족들은 혹시 나를 찾았다고 집에 전화했나?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난 당신 비서가 아니야. 당신이야 세상 제일 끔찍한 지옥을 다녀왔으니 모두가 오냐 오냐 해줘야 된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 정도는 애들 장난이야. 내 말이 심하게 들리는 거 알지만 여기는 그렇게 돌아가는 곳이라고. 특히 요즘은 더 심하고.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물고는 말합니다. 호텔에서 전화하도록 해. 당신 가족 말이야. 그 따뜻한 마음이 아주 감동적인데. 그는 정면을 응시한 채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내 상황이 그가 라고스에서 목격한 가장 슬픈 일도 가장 최악의 일도 아닐 테지요. 차 안에 먹을 거 좀 있나?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조수석 도구함을 열어 초콜릿 프로틴 캔을 건넵니다. 햇볕을 받아 뜨뜻미지근하고 모래도 씹히는 것 같았지만 내 평생 맛본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플래티가 나를 내려다 준 호텔은 공항에서 3분 거리의 낡고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왜 날 이곳으로 데려왔지?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려면 아무래도 공항이랑 가까운 게 좋을 테니까. 어디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집이지 어디겠어. 최대한 빨리 떠나야 해, 알렉스 크로스 형사. 다음번에는 이렇게 살아나오기 힘들 테니까. 자네는 타이거를 찾아낼 수 없지만 타이거는 언제라도 자네를 찾아내 죽일 수 있어. 타이거? 그게 자네가 찾는 살인범의 이름이야. 몰랐나? 사실 타이거라는 이름을 쓰는 갱두목들이 많지만 원조는 바로 이 자식이지.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 만일 내가 그걸 알았다면 지금 당장 자네를 그 자식한테 데려다주고 끝냈을걸? 나는 뒷좌석에서 내 짐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내일 몇 시에 만날까? 플래티는 살짝 웃으며 말합니다. 전화할 테니까 일단 좀 쉬라고. 아침에 와서 없으면 그때는 자네가 제정신 박힌 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샤워를 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한 후 나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니가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목에 턱하고 걸리는 감정을 억지로 삼키며 기운차게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학교를 빼먹은 것 같은데? 오늘 일요일이에요, 아빠. 거기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알렉스, 너니? 내 손으로 나나마마가 묻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이건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야. 죄송해요, 나나. 여기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통화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나는 나나가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을 더 묻기 전에 얼른 말을 돌려 아이들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제니는 과학 실험이며 새로 이사온 친구 이야기를 하고, 나나는 지하실에 보일러가 고장난 것 같다고 하고, 알리는 지도에서 나이지리아를 찾았는데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나마마가 브리를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브리가 지금 집에 있다고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브리는 자기 아파트로 가 있기로 했었던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게다가 이젠 우린 다 하나인걸. 브리도 우리 식구야. 알렉스, 나한텐 솔직히 말해야 돼. 도대체 지난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3일 내내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우린 모두 다 엄청 걱정했었어. 나나 마마는 특히 더. 오케이, 다 말할게. 사실 난 공항에서 체포됐었어. 체포? 브리는 목소리를 낮춰 묻습니다. 왜 당신을 체포해? 도대체 무슨 죄목으로? 나는 지난 3일 동안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감옥이 얼마나 나빴어. 1에서 10까지라고 한다면 한 15 정도는 될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어쨌든 호텔방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알렉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생겼어. 한 가족이 한꺼번에 살해당했고 이번에는 수단 출신이래. 처음 두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야? 맞아. 살인 무기로 사용된 큰 칼, 극단적인 폭력성과 파괴 행위, 모든 게 종전과 비슷해, 알렉스. 당신이 찾는 그 살인마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그와 연관된 누군가의 짓은 틀림없는 것 같아. 그 살인마의 이름은 타이거야. 타이거가 여기 나이지리아에서 살인을 지시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알렉스, 그가 워싱턴으로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어. 어쩌면 그가 여기 워싱턴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에 당신이 그곳에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내가 뭐라고 대답하려고 할 때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전기가 나가버리고 전화도 끊겨버립니다. 브리, 내 말 들려? 나는 신호가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쫓고 있는 타이거가 정말 여기 나이지리아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타이거도 없는 이곳에서 이리저리 치이다가 코만 풀어진 건 아닌지 복잡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집으려고 돌아서는 순간 온몸이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붓고 쑤시고 욱신거렸습니다. 플래티의 전화였습니다. 아침 내내 전화를 했어. 벌써 11시야. 일단 자네가 라고스에서 접촉할 수 있는 정보원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2시간 후에 만나. 먼저 호텔 프론트로 가서 오늘 하루 운전해줄 운전사를 연결해 달라고 해. 그 차를 타고 시티뱅크로 가. 그러면 1시쯤 될 테니까 정문에서 만나도록 하지. 운전사와 내가 시티뱅크에 도착했을 때 플래티는 정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잔돈으로 $200를 인출하도록 해. 뭐 하러? 기름칠 좀 해야 하거든. 내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오자 플래티는 운전기사에게 오소디 마켓으로 가자고 합니다. 오소디 마켓은 지금까지 내가 본 나이지리아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빽빽하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플래티는 사람들로 꽉 찬 거리를 이리저리 헤치며 익숙한 미로를 달려가는 한 마리 깡마른 생쥐처럼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를 쫓아가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만 시장의 기분 좋은 분주함과 이국적인 음식 냄새에 자꾸만 산만해지곤 했습니다. 노점에는 그릴된 갖가지 고기들과 견과류들, 달고 매운 냄새가 나는 스튜가 불 위에서 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는 마치 랩 같기도 하고 재즈 같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들려오는 말은 요르바 말이었는데 이제 그 정도는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드디어 아프리카에 온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아프리카를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나 같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는 여전히 뭔가 강하게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국적이고 관능적이고 뭔가 새로운 것. 나는 가엾은 엘리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엘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여기서 무엇을 찾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녀와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지. 플래티는 양탄자 가판대 앞에 멈춥니다. 한 청년이 손님과 양탄자를 흥정하면서 뒤편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힐끔 쳐다봅니다. 곧 그가 우리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토군도, 오늘은 타이거, 그 거구의 타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가장 최근 일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봐. 24시간 이내 일은 미화 $20, 48시간 이내 일은 $10, 그보다 오래된 일은 자네가 오늘 파는 양탄자 값만큼 쳐주지. 타이거는 시에라리온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사실 바로 어젯밤에 떠났어요. 간발의 차이로 그를 놓쳤네요. 다행히도. 차로? 아니면 비행기로? 차로요. 좋았어. 플래티는 나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그에게 돈을 지불하지 그래? 양탄자 가게를 벗어나자마자 플래티에게 이게 뭔지 물어보았습니다.
타이거는 지금 시에라리온에 있어. 막다른 길이야. 나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곳엔 안 갈 거니까. 무슨 소리야? 저자 말을 어떻게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거지? 그냥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만 알아도 어쨌든 며칠 호텔에서 쉬도록 해. 길게 잡으면 한 일주일? 돌아다니면서 관광도 좀 하고. 나는 플래티의 팔을 움켜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관광이나 하려고 이 아프리카까지 왔는지 알아? 난 당장 때려잡아야 할 타깃이 있다고. 여기서는 자네가 바로 타깃이야. 모르겠어? 게임을 계속하려면 먼저 살아남아야 할 게 아니야. 이곳은 아주 위험한 도시야. 특히 요즘은 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플래티. 난 워싱턴 경찰이야. 이런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알아?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잖아. 알렉스 크로스 형사, 내 말 잘 들어. 타이거는 곧 돌아올 거야. 그냥 그때까지 얌전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자네가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 않더라도 타이거가 돌아오면 자네를 죽여줄 거니까. 만일 그래도 내가 시에라리온에 가겠다면 뭐 해줄 친구 같은 거 없어? 플래티는 길게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그는 아마 코이두에 갔을 거야. 아무리 타이거라도 카일 라우는 좀 위험하니까. 또 그가 차로 이동했다면 기름이나 가스 같은 걸 밀수입하는 거겠지. 왜 코이두지? 거기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어. 거기서 기름과 다이아몬드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지. 듣기로는 타이거가 요즘 거기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더군. 좋아, 내가 알아야 할 건 더 없어? 떠나기 전에 워싱턴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자네가 포르노 테이프를 어디다 숨겼는지 나 말해도. 자네가 죽으면 대신 좀 치워달라고 말이지. 그리고 여행 잘 다녀와. 플래디, 내가 아무리 불러도 그는 재빨리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거기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망고, 구아바, 파파야를 사 먹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살아있을 때 즐겨야겠죠. 내일이면 나는 시에라리온에 있을 테니까요. 코이두 외곽 숲에서 15살 소년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타이거는 이 죽음을 나머지 아이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죽일 작정입니다. 타이거는 소년의 목을 쥐고 있는 손을 더 단단히 쥡니다. 너는 내 갱단의 넘버원이었어. 너를 믿었다고. 그래서 난 네가 가진 모든 걸 줬어. 네가 들이마시던 공기까지도 말이지. 그런데 내 다이아몬드를 훔쳐? 너. 타이거는 죽어가는 아이의 동생이자 가장 어린 소년을 부릅니다. 형을 찔러. 10살도 안 된 그 소년은 아무 망설임 없이 칼을 꺼내 자기 형의 허벅지를 찌르고는 피가 튀기 전에 재빨리 뒤로 뛰어나갑니다. 이제 너. 타이거는 두 번째로 어린 소년에게 말합니다. 서두를 거 없어. 천천히 즐기라고. 모두가 차례로 누워있는 소년을 찌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로키처의 차례입니다. 그가 항상 입고 다니는 빨간색 휴스턴 로키츠 배구팀 셔츠 때문에 모두들 그를 그렇게 부릅니다. 넌 우리들의 수치야. 넌 우리들의 넘버원이었는데 이젠 그냥 쓰레기일 뿐이라고. 로키츠는 누워있는 소년의 얼굴을 향해 총을 쏩니다. 시체를 파묻도록 타이거가 아이들에게 소리칩니다. 로키츠, 그를 묻기 전에 휴대폰부터 챙겨서 네가 가지고 있도록 해. 항상 가지고 다녀. 잘 때까지도 말이지. 휴대폰을 챙겨서 가지란 말은 이제 그가 타이거의 넘버원이란 뜻입니다. 로키츠는
타이그에게 경례를 한 뒤 아까보다 한층 으스대며 시체를 묻고 있는 아이들을 감독하러 갑니다. 어쩌면 난 이 작고 슬픈 나라 시에라리온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반란군은 지난 몇 년 사이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살해 전에 손과 발을 먼저 자르기도 하고 가끔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오두막을 그대로 불질러 버리기도 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를 산채로 꺼내기도 했습니다. 몇몇의 피해자들에게는 온몸에 자기들의 만행을 칼로 새긴 채 살려보내 걸어다니는 광고판으로 쓰기도 했죠. 시에라리온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플래티의 경고를 들은 지 36시간 후에 나는 이 슬픈 나라의 작은 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고민했지만 워싱턴에서 그랬던 것처럼 코이두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탐문하겠다고 결정하고 가장 먼저 러닝 리커버리 광산을 찾았습니다. 러닝 리커버리는 광산이라기보다는 그저 가로 세로 40m 안에 도랑과 구덩이가 뒤섞인 들판 같았습니다. 살인적인 더위 아래 광부들이 허리 높이의 진흙물 웅덩이에서 괭이와 채를 들고 다이아몬드를 캐고 있었습니다. 광산의 경비는 생각보다 허술했고 몇몇 사람들이 광산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기자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요? 고개를 돌리자 팔다리가 없는 3명의 노인이 나를 매섭게 노려보며 서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산업을 둘러싼 지난 10년간의 시에라리온 갈등으로 수천의 시민들이 고통받았다는데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3사람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요? 아니요. 그렇지만 여기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혹시 여기 관리소장을 알고 있나요? 그중 한 명이 잘려진 팔을 들어 광산 쪽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태잔이 여기 관리소장이요. 하지만 그는 기자하고는 말하지 않을걸? 그럼 혹시 저기 광부들 중에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오늘 밤 시내에 있는 회관에 가면 될 것 같은데? 술 한잔 하면 말하기도 쉬울 거야. 거기는 어떻게 가면 되죠? 내가 가르쳐 주지. 나는 어떻게 이 혹독한 땅의 사람들이 외지인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는지, 혹시 나를 함정에 빠뜨리지는 않을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는 그를 보며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난 알렉스라고 합니다. 내 이름은 모세요. 우리는 서로 왼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습니다. 광산에서 마을로 가는 길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1시간 내내 모세는 내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오늘 처음 만난 이방인에게 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산산보이즈라고 부른다오. 그는 잘린 팔을 들어 보이며 말합니다. 아마 더 이상 광산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쪽에서 살았소. 그는 턱으로 먼 곳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누라는 시장에서 파모이를 팔았고 착한 아들도 2이나 있었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밤 저항군들이 들이닥쳤어. 나한테 자기들이 내 아들들을 죽이는 걸 지켜본다면 마누라는 살려주겠다고 하더군. 그래서 그렇게 했지. 그 개자식들이
내 두 아들을 죽이는 걸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 마누라까지 죽여버리대. 그런 다음엔 나를 땅바닥에 쳐박고 짧은 팔을 원하는지 짧은 다리를 원하는지 묻더군. 그리고 내 오른팔을 잘랐어. 다시 왼팔을 자르려고 하는데 옆집에서 폭탄이 터지는 거야. 난 그대로 기절해버렸지. 깨어났을 때 이미 저항군들은 떠나고 없었어. 몇 번을 죽어버리려고 했지만 뜻대로 안 되더라고. 모세, 왜 아직 여기 남아있는 거죠?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왜 아직 여기 있어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여기는 그래도 가끔 일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고 다른 산산보이들 말이야.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가겠어? 코이두는 진흙길에 낮은 건물들이 늘어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쯤 남아있는 병원과 그나마 제대로 서 있는 회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6년 전의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부서지고 불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모세에게 길 안내에 대한 보답으로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들려준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에게 전해주시오. 여긴 아직도 저항군의 잔당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들을 노리고 있어. 자기들의 죄를 목격한 우리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일 당신이 미국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미국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 세상이 우리들이 겪은 일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럴게요.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다 말할게요. 시내의 회관은 전에는 교회였다는데 지금은 테이블과 의자를 몇 개 놔두고 술도 팔고 마을 회의도 여는 곳이라고 합니다. 나는 모세에게 술을 한 잔 사겠다고 권했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만일 자기를 술값을 스스로 내지 못하면 쫓겨날 거라며 대신 건너편 공터에서 불을 피우고 자주 모이는데 그곳으로 술을 좀 가져다 달라는 겁니다. 나는 밤에 모세와 만나기로 하고 회관으로 들어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말을 걸던 사람들도 다이아몬드 밀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다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별 소득 없이 몇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10대 소년이 내게 다가와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며 말을 건넵니다. 내가 누굴 찾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은 이미 떠났어요, 미스터. 이 나라를 떴다고. 하지만 난 어디로 갔는지 알지. 그 타이거 말이지. 나는 그 소년을 다시 한번 유심히 쳐다봅니다. 키는 한 175 정도에 근육질의 14살 정도 돼 보입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본 많은 10대들처럼 그도 NBA 저지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의 유니폼은 휴스턴 로키츠입니다. 넌 누구지? 타이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미와 $100를 내요. 난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여긴 이런 말을 하기엔 너무 위험하거든. 명심해요. 미와 $100. 그는 맥주잔을 단숨에 들이킨 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대로변을 향해 있는 앞문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나는 그 소년을 놓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말대로 앞문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내게 실마리를 준 건 그의 악센트였죠. 그건 시에라리온 사람의 악센트가 아니라 요르바의 악센트였습니다. 그 소년은 나이지리아에서 온 아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30까지 센 후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뒷문에서 골목을 지나 마을 회관의 입구가 잘 보이는 코너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입구의 양옆에는 아까 그 로키츠 소년과
다른 한 소년이 문에 등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로키츠 소년은 다시 마을회관으로 나를 찾으러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몰래 건너편으로 넘어와 무너진 건물 뒤에 숨어서 맞은편 마을회관을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로키츠 소년은 내가 한 것처럼 뒷문을 통해 내가 조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로 나와서는 다급하게 다른 소년을 불러 뭔가 이야기를 나눈 다음 흩어져 마을회관 주변을 살핍니다. 거기에 숨어 있다가 둘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헤이 미스터, 이 돌 좀 사실래요? 이 돌로 머리 한번 맞아보실래요? 고개를 돌리자 뭔가 묵직한 것이 내 머리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너무 놀라 넘어지자 누군가가 나의 팔을 잡고 폐허가 된 건물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이어 더 많은 손이 나를 바닥에 내리누르고 돌로 찢기 시작합니다. 어이, 여기 우리가 미국 놈을 잡았어. 나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 오른팔을 잡고 있던 소년을 떼어내고 오른팔로 왼팔을 잡고 있던 소년에게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겨우 땅바닥에서 일어날 때쯤 아까 그 두 명이 뛰어와 합류합니다. 그중 한 명은 내 얼굴에 플래시를 비추고 다른 한 명은 권총 손잡이로 내 얼굴을 내리칩니다. 또다시 코뼈가 내려앉는 것 같았고 그 고통은 처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쓰러진 나의 위로 다시 한번 어린 살인자들이 덮쳤고 내 얼굴에 연이어 발길질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볼에 권총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 미국놈. 넌 우리 보스가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길 나가게 될 거야. 우리를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알아들어? 그는 내 관자놀이 바로 옆 바닥에 대고 총을 쏩니다. 나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바닥에 축 늘어졌습니다. 코뼈가 부러진 데 이어 이제 한쪽 귀까지 들리지 않게 되는 건가 싶은 생각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시작해. 휴스턴 로키츠가 이렇게 말하자 긴 칼을 든 소년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지저스 안 돼. 휴스턴 로키츠는 앞으로 기대 그의 권총을 내 관자놀이에 문지르며 말합니다. 움직이면 죽어 캡틴 아메리카. 가만히만 있으면 네 몸뚱이 일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건 겁나 아플 거야. 넌 너무 아파서 계집애처럼 소리를 지르게 될걸? 자, 지금 시작한다. 그들은 내 팔을 잡아당겨 쭉 뻗은 다음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달라붙어 내리누릅니다. 관절을 노려 하지. 거기가 뼈가 적은 부분이야. 휴스턴 로키츠는 너무나 쿨하고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칼날은 내 팔꿈치 안쪽을 가볍게 건드린 다음 포물선을 그리며 위로 올라갑니다. 아지라는 그 소녀는 나를 내려다보며 씩 웃어 보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생에 그렇게까지 패닉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까지 짜내 팔을 비튼 뒤 옆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그 순간 어깨 바로 옆 바닥에 칼날이 날아와 박혔고 총알이 발사되었습니다. 내가 총잡이의 팔을 뒤로 꺾자 총은 바닥에 떨어졌고 난 그대로 총잡이의 손목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다시 어린 살인마들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재빨리 그들을 물리치고 총을 집어듭니다. 저쪽으로 가. 총구를 겨누며 내가 말했습니다. 그때 로키츠가 소리칩니다. 당장 모두 밖으로 나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소년들은 바퀴벌레처럼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제 어쩔 건데? 넌 우리 모두를 다 죽일 수는 없잖아. 로키츠가 잔인한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너 하나는 죽여줄 수 있지. 하지만 빠져나간 어린 갱단들이 나를 뒤에서 덮칠 게 틀림없을 텐데 그들을 모두 쏘든지 아니면 달아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려 마침내 모세가 말한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갱단이 지나갈 때까지 갈대밭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서로 소리치며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한참을 갈대밭에 숨어 있다가 천천히 불 주변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도 모세는 거기 있었습니다. 불 주변에 친구들과 둘러앉아 밥과 땅콩 버터로 저녁을 먹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작은 소리로 모세 이름을 부르자 그는 조심스럽게 갈대밭으로 다가와 나를 확인합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소년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 나쁜 놈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 나는 모세를 따라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오두막이 모여있는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오두막 앞에는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불을 피워놓고 저녁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3355 모여 술판을 벌인 모습도 보입니다. 이쪽으로 빨리 서두르시오. 나는 모세를 따라 작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요. 그곳은 뒤쪽으로 작은 창문 하나가 나 있는 단칸방이었고 구석에 얇은 매트리스 하나와 상자를 뒤집어 놓고 쌓여있는 식기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모세는 더러워진 옷을 벗어 벽에 걸어놓고 곧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를 믿을 수나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무슨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어차피 지금 내 목숨줄은 그가 쥐고 있으니까 말이죠. 잠시 숨을 돌리자 갱단에게서 빼앗은 총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소형 자동소총으로 꽤 값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총알은 총 7발을 장전할 수 있었는데 단 2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진땀을 흘리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거의 한쪽 팔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쏘지 마시오. 나요. 모세는 물과 얼굴을 닦을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요? 그가 묻습니다. 나도 나한테 묻고 싶은 말입니다. 휴스턴 로키츠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타이거는 이미 다이아몬드를 갖고 나이지리아로 돌아갔을 겁니다. 아무래도 내일 아침 일찍 이곳을 빠져나가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여기 공항은 너무 작아요. 그놈들이 당신을 금방 찾아낼걸요. 그의 말이 맞습니다. 타이거의 갱단들이 나를 이렇게 쉽게 찾은 걸 보면 라고스에 온 첫날 나를 납치한 것도 타이거의 짓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시에라리온에서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는 공항에서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년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5-6명은 돼 보입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왔소. 당신은 이제 떠나야겠소. 모세는 서둘러 호롱불을 불어 끄며 말합니다. 그들이 지나가면 말 좀 해주시오. 나와 모세는 문 양옆으로 바짝 붙어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모세가 왼쪽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나는 좁은 길을 가로질러 어두운 뒷골목을 내달렸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모세가 내 옆에서 함께 달리고 있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세가 어둠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당신이 트럭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소.